지금 이 순간에도 SNS 어딘가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금을 팔고 있다. 수십억 달러가 은으로 이동 중이다. 자극적이죠. 읽는 순간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잠깐요. 블룸버그도 로이터도 CNBC도 이 뉴스를 왜 한 줄도 안 다뤘을까요? 음모론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은값이 요동치는 지금 진짜 데이터와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면 손실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지금부터 루머는 루머대로, 팩트는 팩트대로 하나씩 가려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은행이 움직였다. 이건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다. 실제로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영상들이 조회수 수십만을 찍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이 무려 50년 만에 처음으로 금을 대거 매각하고 그 돈을 전부 은으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197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자산 재표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죠. 듣자마자 손이 떨리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스위스 은행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한 기관 중 하나가 움직였다면 뭔가 큰일이 나도 단단히 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소식을 전한 곳이 어디였나요? 공식 보도자료, 중앙은행 홈페이지, 아니면 유튜브 썸네일이었나요? 블룸버그,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어디에도 이 내용은 없습니다. 주요 경제 매체들이 집단으로 침묵하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루머는 항상 그럴듯한 외피를 입고 옵니다. 검증된 기관, 역사적 수치, 비밀스러운 움직임 이 세 가지가 조합되면 사람들은 의심을 멈추거든요. 지금 당장 스위스 국립은행의 공식 보유량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진실은 언제나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스위스 중앙은행은 금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 본위제 시절 스위스는 외환 보유고의 절반 가까이를 금으로 채웠습니다. 무려 2,600톤이 넘었죠. 지금 기준으로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1999년 금 태환 의무가 법적으로 폐지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스위스는 약 1,300톤의 금을 시장에 내다 팝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숨길 것도 없고 실제로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역사적 매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루머를 퍼뜨리는 쪽에서는 이 과거의 사실을 현재 진행형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스위스가 금을 팔고 있다는 문장, 시제 하나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스위스의 금 보유량은 약 1,040톤 수준에서 15년 넘게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팔지도 사지도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외환 보유고 안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오히려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엔 팔았고 지금은 안 팔고 있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정보. 그게 가장 무서운 루머의 형태입니다. 사실처럼 보이니까요. 금은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금 가격을 인 가격으로 나눈 숫자인데요. 이게 90을 넘으면 시장에서는 일종의 경보음이 울립니다. 역사적으로 이 숫자가 90을 돌파했던 순간들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1941년 2차 세계대전, 1991년 소련 붕괴, 2020년 팬데믹, 극단적인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마다 은은 금보다 훨씬 더 깊이 눌렸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이후입니다. 금은비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뒤 18개월 안에 강하게 수렴하는 패턴이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은은 금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100년간 단 3번이라는 표현은 과장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90배를 넘긴 사례는 그보다 더 있었거든요. 현재는 은이 강하게 반등하며 금은비가 60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읽힙니다. 은을 단순히 반짝이는 귀금속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그 인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에 들어가는 은의 정, 전기차 한 대에 쓰이는 은의 양, 오지 기지국 하나를 세울 때 필요한 은의 양, 이게 전부 최근 3년 사이 산업 수요를 28%나 끌어올린 주범입니다. 문제는 공급 쪽입니다. 광산 생산량은 같은 기간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따라오지 못하는 구조. 경제학에서는 이걸 구조적 적자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6년까지 6년 연속 공급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 투기 수요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은 가격의 바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뉴욕에 코맥스라는 선물 거래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은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 거래소의 실물 재고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즉시 인도 가능한 등록 재고는 약 9,800만 온스 수준입니다. 숫자만 들으면 많아 보이죠. 근데 이걸 전 세계 산업 수요와 비교하면 고작 47일치밖에 안 됩니다.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코맥스에서 거래되는 이른바 종이인, 즉 선물 계약의 규모는 실물 재고와 비교가 안 될 만큼 큽니다. 계약자 중 단 8%만 실물 인도를 요구해도 시장은 즉각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거래소가 현금 청산이나 롤오버 같은 완충 장치를 갖추고 있어 즉각적인 디폴트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재고 부족이 현실화되면 가격 프리미엄이 폭등하거나 거래 자체가 멈추는 시스템 리스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물리적 한계. 지금 에임은 시장이 마주한 가장 불편한 현실입니다. 최근 큰 손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ETF 하나 사두면 끝이었는데 요즘은 싱가포르나 스위스의 개인 금고에 직접 실물을 보관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종이 계약 말고 진짜 이 은 덩어리를 내 금고에 넣겠다는 거죠.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동양과 서양의 실물 수요가 동시에 폭증하면서 선물 시장과 실물 시장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계약 위주로 설계된 기존 시스템이 실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걸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거래소는 현금 청산이나 계약 롤오버로 버틸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붕괴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실물 선호 현상이 강해질수록 이은 가격은 상하이 같은 실물 거래소 가격 쪽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위쪽입니다. 바젤 3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국제금융규제의 핵심 기준인데요. 일부에서는 이 규제 덕분에 은이 금보다 자본 효율성이 높은 자산으로 분류돼 특별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듣기엔 그럴듯하죠. 근데 실제 바젤 문서를 직접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은에게만 유리한 예외 규정이나 0% 위험 가중치 같은 구체적인 명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금 쪽이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로비 덕분에 규제 완화 논의가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이 바젤 3의 최대 수혜주라는 논리는 일부 리서치의 해석일 뿐이고 이걸 공식 규정처럼 믿고 투자에 활용하는 건 위험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로 종이, 금, 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은 실물 은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규제를 근거로 삼되 맹신은 금물입니다. 요즘 투자 커뮤니티에서 화폐 리셋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각국의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고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결국 시스템 자체가 리셋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은이 핵심 자산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스토리입니다. 자극적이고 설득력도 있어 보이죠. 근데 현실을 보면 온도차가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준비 자산으로 선택하는 건 여전히 금입니다. 은을 대량 매집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증거는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화폐 리셋 내러티브는 민간 기관이나 자산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이야기지 중앙은행의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흐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탈달러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각국이 통화 완화 정책을 이어가는 한 은이 가진 화폐적 기능은 계속 재조명받을 겁니다. 은은 금 가격 변동을 3배 이상의 레버리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은 가격이 오르면 광산 생산도 늘어나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채굴되는 은의 70%는 은만 캐는 전용 광산이 아니라 나, 아연, 구리 같은 다른 금속을 캐다가 부산물로 얻어지는 겁니다. 은값이 아무리 올라도 주 광물 수요가 없으면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죠.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세계 최대 임은 생산국인 멕시코에서 정부와 카르텔 간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광산 운영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광산은 가동을 멈추거나 축소했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애은 수출을 조이며 전략 자산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이 교차점,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간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위스 은행 루머나 바젤 3 특혜설은 과장이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의 구조적 공급 적자, 실물 재고 부족, 산업 수요 폭증은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팩트입니다. 자극적인 루머에 흔들려 몰빵하는 것도, 루머라는 이유로 전부 무시하는 것도 둘 다 위험합니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ETF와 실물을 적절히 섞는 분산 접근이 현명합니다. 정보는 반드시 직접 검증하세요. 데이터 앞에서는 루머가 버티지 못합니다.